오늘은 진도상 지금 다니엘서 11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그 4개로 분열된 그리스 왕국, 그 중에 남왕조와 북왕조,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내용들이 워낙 자세한 예언이 들어 있어 가지고요. 예언사라고 오히려 그래서 예언서로 안 믿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프톨레미 필라파톨에 대항한 셀류쿠스 2세와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의 투쟁인데요. 여기 계속 비슷한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걸 살펴보면 프톨레미 왕조가 바로 이집트죠.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를 시작한 것은 프톨레미 1세 소오테르였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 때 72년 번역이 있었고, 근데 필라델푸스의 딸 베르니체가 어떤 사건들의 중심 인물이죠. 그래서 이 베르니체를 북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 테오스에게 결혼을 시켜서 어떻게 좀 북왕조까지도 장악해 보려고 했는데, 안티오쿠스 2세 테오스의 원래 왕비가 이제 딸 베르니체를 견제하는 바람에 결국 힘도 못 쓰고 망하게 됐다. 그래서 베르니체도 죽고 안티오쿠스 2세 테오스도 죽고 그 왕비가 다 독살을 하고 그랬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베르니체의 오누이가 되는 프톨레미 3세 에우르게테스, 발음이 좀 어려운데, 에우르게테스가 베르니체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북왕국에 쳐들어가서 심하게 약탈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분쟁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요 두 왕들이 거의 동시에 죽죠. 죽으면서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데, 이제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대왕과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톨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톨에 대항하는 셀류쿠스 2세와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의 투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2세가 아니라 여기 사실 3세 같아 보이는데, 느낌이. 근데 어떤 제목은 어떻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 부분인데요. 자, 요 부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할 텐데, 일단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19절에 다니엘서의 본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 요 본문을 읽어야 되겠네요. 내용 파악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걸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서 저도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갖고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이 대명사 그가 자주 나와요. 그가 그를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거의 전라도 방언의 그 거시기 수준입니다. 거시기가 거시기하여 거시기가 거시기 됐는데 거시기가 거시기 됐대 이러면서 그런 것하고 비슷한 표현이라 헷갈립니다. 자, 일단 제가 한두 페이지 정도 읽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 뜬금없이 나오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북왕국의
셀류쿠스 3세하고 안티오쿠스 3세. 여기 보면 북왕국의 셀류쿠스 3세하고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셀류쿠스 2세가 아니라 셀류쿠스 3세라고 해야 됩니다. 3세. 아마 원문이 헷갈린 것 같아요. 예,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북쪽 왕조의 왕이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북쪽 무리가 남쪽 무리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 남쪽 무리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 프톨레미 5세, 여기 에피파네스가 있죠. 에피파네스를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여기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 북방 군대를 당할 수가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 북방 왕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영화로운 땅에 선다는 것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겁니다. 점령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오게 된다는 거고,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이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에게 준 다음에 잘 구슬러 갖고 이집트까지 집어먹으려고 했었다는 뜻입니다.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이 얼굴을 섬으로 돌이켰다는 건 저 위쪽 그리스 쪽으로 이제 눈길을 돌려서 거기를 점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 로마의 루키우스 스피키오가 나타나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이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그게 뭐냐면 자기 영토 내에 이곳저곳을 약탈해서 자기 부를 축적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겁니다. 자, 요 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정리한 요 표입니다. 자, 10절에서 19절은 다른 부류의 이집트와 시리아의 지배자들을 다루고 있다. 폴르비우스는 그의 역사들이라는 책에서 이 왕들에 대해 말한다. 바로 같은 때에 프톨레미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번역 이름입니다. 에우에르게테스. 발음할 때마다 쉽진 않겠는데, 하여튼 에우에르게테스가 병이 들어 죽고 필라파토르라는 성을 가진 프톨레미가 계승하고 있다. 성이 칼리니쿠스 혹은 파간인 셀류쿠스의 아들인 셀류쿠스 3세 역시 이때 죽고, 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3세가 시리아 왕국에서 그를 계승하였다. 위에서 진술한 바대로 알렉산더의 첫 계승자들인 셀류쿠스와 프톨레미와 리시마쿠스가 세 왕국에서 모두 124회 올림피아드에서 죽었던 경우처럼 사실 동일한 일이 이들 세 왕들의 경우에 일어났는데 이들은 제139회 올림피아드에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 에우게르테스, 셀류쿠스 2세, 셀류쿠스 3세 이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기 요 분이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3세죠. 여기 요 사람들이 동시에 죽은 요걸 의미합니다. 저 앞선 왕들이 동시에 죽은 것처럼 요 때도 왕들이 동시에 죽었다.
같은 해에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왼쪽에 있는 표를 살짝 보면서 쭉 읽어나가면 되는데요. 자, 이제 이 페이지부터는 우리 서단비 전사님께서 낭낭하게 읽어주시면 다들 잠이 깰 것 같습니다. 딱 공부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봐가지고요. 절반이 졸고 있으면 고함을 한 번씩 질러주세요. 잠 깨라고. 자, 우리 서단비 전사님 읽어주시죠. 여기선 거짓말 안 해도 되죠? 왜? 왜? 아니요,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거짓말 해야 된다는 게 좀 열 받아서요. 우리가 의도적인 거짓말하고 우리 그냥 웃음 삼아서 하는 거짓말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돼요, 나는. 죄송합니다.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아이고, 그 말이 좀 본인에겐 좀 너무 힘들었는가 보네. 아니요, 분했어요. 아니. 분했다 그러잖아. 분했다고. 맞습니다. 자, 조금 시간 두고서 읽든지요. 읽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감정을 좀 다운시킨 다음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오케이. 시간 아깝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어이구. 오케이. 자, 괜찮으면 읽어주세요. 따라서 셀루쿠스 2세의 아들들은 보위에 올랐다가 2년 후에 소아시아 원정 중에 살해되었던 셀루쿠스 3세와 그의 동생으로 보위에 올라 이집트와 전쟁을 재개했던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이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셀루키아의 요새와 코엘레 시리아와 두로와 프톨레마이오스와 인근 성읍들의 지방을 회복시켰다. 셀루쿠스 2세의 아들들이 예언을 성취했는데 그의 아들들이 나올 것이요.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오케이, 잠깐만요. 그냥 쭉 읽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우리 스피드를 좀 적절하게 맞춰서 하죠. 자, 읽으시면서 좀 이해가 되는 속도이신지요? 셀루쿠스 2세의 아들들. 예, 요 아들들인데, 그 아들이 요 둘인데, 하나는 짧게 통치하고 끝나고,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길게 통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읽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가 이끄는 이집트의 대군이 일어나 무섭게 행하여 유대를 통해 진군하다가 레바논과 바다 사이에서 이리로 행군하여 요단강 동쪽과 서쪽 모두의 많은 유대 도시들을 점령한 안티오코스 3세를 만났다. 이것은 주전 218년에 일어났다. 예언은 처음에는 프톨레미 4세의 군대가 안티오코스의 군대보다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전 219년의 봄에 6만 명을 거느린 안티오코스와 7만 명의 부대를 이끄는 프톨레미가 가자에서 남서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라피아에서 다시 만나 전투했다. 이때에는 프톨레미 4세가 승자로 드러났다. 패배한 안티오코스 3세는 보병 1만 명과 기병 300명을 잃고 안티옥으로 퇴각했다. 그리고 1년의 평화조약이 두 왕 사이에 서명되었다. 이 승리는 프톨레미 4세에게 항구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 것 같다. 성격상 게으르고 강종함으로 인해 승리했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안티오코스 3세와 평화를 맺는 데 실패했다. 예. 그냥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일단 쭉 읽어가는데요. 뭐 특별히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쓱 지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프톨레미 4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좀 키워놓고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유진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풀어놓으셨죠?
유진 선생님이요?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또 뭐냐면요. 이 북방왕, 남방왕에 관한 내용을, 이제, 과도하게 또, 유추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먼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것처럼,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남왕조 북왕조의 역사 진행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한 거거든요. 상세하게 예언했고 특별히 이제 안티오쿠스 4세 그렇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등장 거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서 9장의 예언과 다니엘서 2장의 신상 예언에 관해서 이제 뒷받침해주는 자료인데, 그런데 이제 결국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대명사처럼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역사적인 사실하고 제대로 매치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엉뚱하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진 선생님이 유진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요 내용을 상세한 역사하고 비교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상한 왜곡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 있었던 역사가 미리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쭉 자세하게 기술한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 정교하게 예언이 돼 있어 갖고 아구가 딱딱딱 맞게 예언이 돼 있어 갖고 놀랄 뿐이죠. 자, 계속 좀 읽어 주시죠. 프톨레미 4세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지중해 동부 지방을 순회하면서 그의 승리를 경축했다. 그의 부친이 일찍이 그랬던 것처럼 프톨레미 4세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 많은 선물을 하사했다. 이 이집트 왕은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는 호기심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이를 성취할 수 없게 되었다. 유대인의 전설에는 그가 마비가 되어 쓰러졌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유감과 굴욕으로 인해 이집트의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누리던 모든 특권들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을 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프톨레미가 유대인들에게 보였던 호의 때문에 그들에 대해 분노하던 비유대 주민들이 왕의 예를 따라 이집트의 유대인들을 박해했다. 그렇지만 예언이 13절 이하로 계속된다. 이 절은 라피아의 전투 12년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한다. 프톨레미 4세가 죽자 4살 된 그의 아들이 계승하여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되었다. 안티오코스 3세는 그에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한 동방의 혁혁한 승리에서 돌아와서 지휘의 민을 다시 이집트에 보내고 페니키아와 시리아를 침공하여 가자를 점령했다. 그리하여 12년 후에 북방의 왕인 안티오코스 3세는 이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집트의 영토 정복을 향해 나섰다. 예, 그냥 스토리라서 그러면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주시죠. 본문은 14절에서 남방의 왕인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에 맞서 일어난 자들이 많았다고 진술한다. 여기 언닌 안티오코스와 그와 동맹한 마케도니아의 필립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가신들 가운데에서의 봉기도 포함되었다. 많은 유대인들 역시 살해되었다. 이스라엘은 매번 패자의 편을 택하는 불행한 운명이었고 이것은 나라의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초래했다.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붙들어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자들 중에 외국의 멍해를 모두 벗어던지고 이로써 예언자들의 예고들을 기꺼이 성취하고자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한 희망은 물론 절망으로 운명지어졌다. 주전 200년 유대를 안티오코스의 손에서 빼앗기 위해 스코파스라는 이름의 용병 부대가 파견되었다. 역사는 이 원정의 일시적인 성공과 유대인들의 복속, 수비대를 예루살렘에 둔 것을 이야기한다. 안티오코스가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있었을 때 스코파스를 향해 진군하여 그를 요단강의 발원지에서 패퇴시키고 추격하였고 그가 10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시돈으로 도망하였으나 주전 198년 그를 포위하고 압박하여 항복시켰다.
안티오코스 대왕은 몇몇 도시를 점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예.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점령하진 않고 예루살렘에 아마 그냥 환영받고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역사가 폴리비우스가 이 일에 관해 쓴 것을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았다. 나는 드디어 그가 장군들에게 그들에 관해 썼던 서신들 자체를 내려놓으려 하지만 먼저 메가로폴리스의 폴리비우스의 증언을 제시하려 하는데 그가 역사의 16권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프톨레미 군대의 장군인 스코파스는 서둘러 그 나라의 상부로 가서 겨울철에 유대인들의 나라를 정복시켰다. 그가 또한 같은 책에서 말하기를 스코파스가 안티오코스에게 정복되었을 때 안티오코스는 바네아와 사마리아와 아빌라와 가다라를 받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성전 근처에 정착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에게로 들어왔는데 이에 관해서 특히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하여 말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다. 이것이 폴리비우스가 이야기한 것이다. 고대사 12권 3장 3절. 이집트인들은 안티오코스의 맹공에 맞설 수가 없었다. 그의 군사적 기술과 능력은 프톨레미 5세보다 뛰어났고 따라서 안티오코스 대왕은 그가 원하는 대로 프톨레미 에피파네스를 제거할 수 있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는 다니엘서 11장 16절에서 그 영화로운 땅은 유대이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다니엘서 11장이 다니엘서가 예언서인 것에 대해서 오히려 선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죠? 역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일단 계속 읽겠습니다. 17절은 안티오코스 3세가 그의 나라에 힘을 다하여 프톨레미 나라로 들어가려고 결심했었다고 진술한다. 주전 197년에 안티오코스는 함대를 이끌고 이집트의 영조 아래 있었던 길리기아와 리키아와 카리아의 전체 해변을 공격했다. 그렇지만 안티오코스 3세는 결국 프톨레미 에피파네스와 협정을 맺었다. 로마에 떠오르는 세력이 왜 안티오코스 3세가 프톨레미 4세와 타협을 결정했는지 설명해준다. 이 협정은 왕실의 결혼으로 인증되는데 다니엘서 11장 17절에서 또 여자의 말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안티오코스가 주전 194년에서 193년경 코엘의 시리아와 페니키아와 유대를 지참금으로 약속하고 프톨레미에게 결혼시킨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언급이다. 의심할 것 없이 이집트를 합병할 첫 기회를 잡으려는 안티오코스의 의도였고 그의 딸과 이집트 왕의 관계에 의지해서 그의 야망을 돕게 했다. 그러나 본문은 그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예,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를 집어먹으려고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사람 아닙니까? 시리아 사람이에요? 이게 저도 사실 예전에 좀 헷갈렸는데요. 그 로마의 시저가 그 이집트에 가서 클레오파트라 여왕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여왕이니까 선입견에 아프리카 여왕이니까는 피부가 까맣겠구나, 흑인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그 클레오파트라가 백인으로 나와요. 맞죠? 네. 왜 그럴까요? 클레오파트라가 왜 백인일까요? 이게 뭐냐면은요, 그리스 왕국이 4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이 4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그리스 출신들인 거예요, 혈통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왕들을 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는 혈통적으로 유러피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여왕이니까 흑인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착각이었던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그리스 계통의 혈통이었던 거죠. 지배계급이었으니까. 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아피아는 안티오쿠스가 로마인들과의 전쟁을 기도했고 이것이 프톨레미 5세와 맺은 동맹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더 이상 로마인들과의 전쟁 의도를 숨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는 이후당들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다. 이집트의 프톨레미에게 그의 딸인 시라라는 이름의 클레오파트라를 보내고 그녀와 함께 코엘레 시리아를 지참금으로 주었는데 프톨레미 자신에게서 빼앗았던 것이고 로마인들과의 전쟁 동안 조용히 잡아두기 위해 젊은 왕에게 이렇게 아첨하였다. 카파도키아의 왕 아리아라르테스에게는 그의 딸 아니티오쿠스를 보냈고 남은 하나는 페르가무스의 왕 유메네스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자는 안티오쿠스가 로마인들과 전쟁에 임하려는 것과 그가 이 때문에 그와 결혼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것을 알자 그녀를 거절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과의 결혼관계를 거절한 데 놀라고 또한 그와 이웃이고 먼저 제의를 했던 그의 형제들 곧 아타루스와 펠레타레우스에게 다가올 전쟁이 우선 의심스러운 문제이지만 로마인들이 결국 그들의 용기와 인내로 우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말하기를 만약 로마인들이 정복한다면 나는 내 나라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만약 안티오쿠스가 승리자가 된다면 나의 이웃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예상할 수 있거나 내가 다스리도록 해준다고 해도 그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그는 제한된 결혼을 거부했다. 세속적 역사와 신성한 예언이 이 전체 기간 동안에 일치하는 것이 놀랍다. 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점들이겠죠. 그죠?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세속 역사하고 너무나 일치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표정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표정들이시지만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자, 계속 읽어주시죠. 유대인들이 프톨레미 왕가의 누구보다도 안티오코스 3세를 훨씬 더 좋아했다는 것은 흥미롭다. 처음에 안티오코스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때에는 유대인들은 잘 살았고 그들의 신앙의 관습을 자유롭게 수행하고 세금을 면제받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특권과 호의를 누렸다. 유대인의 율법이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 상인들이 금지된 식품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반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안티오코스 3세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설득하여 그가 세운 도시에 정착하게 했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이 호의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이 기간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증가했다. 주전 1세기와 2세기에 유대인들이 바빌론, 예루살렘 근처, 요파, 갈릴리, 요단강 너머 여러 지역, 프리기아, 리디아, 히르카니아, 이집트 그리고 키레나이카에 있었다. 팔레스타인이 시리아의 통제로 넘어가게 되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지역사회들은 정치적으로 분리되었다. 유대교에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자,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도 그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이때쯤 아주 많이 널리 퍼졌구나. 왜냐하면 이제 호의를 받으니까 이제 소위 이제 좀 자유롭게 여기저기로 이제 다닌 거겠죠. 자, 힘들지 않으면 계속 읽어주시죠. 18절은 안티오코스가 그의 얼굴을 서방, 즉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해변들과 섬들로 향한 후에 로마인들에게 패한 것을 암시한다. 그는 이제 권력의 정상에 있었고 주전 196년까지 소아시아의 대부분이 그의 통제 아래 있었다. 그리고 헬레스폰트를 건넌 후 트라체의 일부를 점령했다. 주전 192년까지 안티오코스 3세는 그리스에 상륙하여 거기에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전 191년 그가 테르모필라에서 로마인들에게 패배하자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주전 190년 서머나 근처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로마인들이 그의 8만의 군사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기고 유럽과 소아시아에 대한 모든 주장을 그가 포기하게 만들면서 균열이 일어났다. 그에 대항하여 일어난 사령관, 군주는 로마 장군인 루키우스 스키피오였는데 다니엘은 그를 신적 진노의 도구로 간주한다. 안티오코스 3세를 공모하여 로마인들과 싸우게 만든 것은 카르타고의 장군인 한니발이었는데 서머나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예, 안티오코스 3세가 대왕 칭호를 받았지만 결국 로마하고 괜히 맞붙었다가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계사에 등장하는 뭐 한니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언급되기 시작했죠.
예, 그냥 역사 쭉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서요.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도 유대 나라 역사에 꽤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포에니 전쟁이나 그런 것들은 여기서 아예 언급을 안 하셨네요. 계속 네, 그러니까 요 초점을 다니엘서 11장에 나온 거 관련된 것들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포에니 전쟁 재밌는데. 아피아는 로마인들과 안티오코스 3세의 평화를 표현한다. 아피안의 로마 역사 시리아 전쟁 관한 부분에서 우리는 그에게 이전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우리에게 유리하고 그 자신의 미래의 안전으로 이끌게 될 몇 가지를 부과하였다. 그는 유럽을 모두 그리고 모든 아시아 중에서 타우루스의 이쪽을 포기해야 하고 이후로 국경은 고정되어야 하고 그가 가진 모든 코끼리와 우리가 규정하는 수만큼의 배를 내주고 미래에는 코끼리를 없애고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의 배만 가지게 될 것이며 20만 명의 인지를 보낼 것이고 이들은 총독을 선택할 것이고 그 때문에 초래된 이번 전쟁의 비용으로 500유고인 달란트를 지불하고 원로원이 조약을 비준할 때 2,500달란트를 더 지불하고 12년 동안 12,000달란트를 더 지불하되 매년 분납하여 로마에서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모든 죄수들과 탈영병들을 내주고 그가 유메네스의 아버지 나타로스와 협약하여 취득한 나머지 소유들은 무엇이나 유메네스에게 내주게 될 것이다. 만약 안티오코스가 배신하지 않고 이 조건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원로원의 비준에 따르는 평화와 우호를 제공할 것이다. 예, 그 전쟁에 패배한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이 아주 막중했던 거죠. 그래서 저 배상금을 토해내야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이 셀루쿠스 왕조가 엄청나게 증세를 하게 되고 증세는 불만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 역사에 재미가 있는 이유가 항상 역사의 어떤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갖고 원인 결과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아주 흥미있죠. 자, 계속 읽어주시겠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소아시아의 타우루스 산 서쪽의 모든 영토를 로마인들에게 내주어야 했다. 또한 그와 시리아인들은 15,000달란트의 무거운 배상금을 물도록 요구를 받았는데 오늘날의 화폐 가치에 따르면 3천만 달러가 넘는다. 이 배상금의 지불을 보증하기 위해 12명의 시리아 고유 귀족들을 보장으로 주어야 했다. 셀루시드의 부유한 왕가가 갑자기 폐허가 되고 말았다. 엄청난 로마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안티오코스 3세는 나라의 신전들과 또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성전을 약탈했다. 신전에는 금이 저장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티오코스 3세가 그의 영역의 신전들에서 금을 훔치려고 착수했을 때 반대에 부딪혔고 그의 나라의 북동부의 신전의 금을 약탈하는 동안에 살해되었다. 안티오코스 3세의 죽음을 언급하여 예언에 진술하기를 다니엘서 11장 19절에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안티오코스 대왕은 만약 그리스를 그대로 두고 만족하였다면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정복자들 중에 하나로 역사에서 물러났을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 대신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18절의 예언을 성취하였다. 괜히 그리스 건드렸다가 망한 꼴이다 이런 얘기죠.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 그리스를 치다가 이제 로마하고 부딪힌 거죠. 네. 어디 남의 영역을 넘보냐 해갖고 자 셀루쿠스 4세 필로파트로 세금의 대가가 됐어야만 됐던 이유를 아시겠죠? 전쟁을 패해서 배상금을 토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가 아니라 읽어주시죠.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르 세금의 대가.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오. 11장 20절. 안티오코스 대왕 뒤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앞서 다스리던 셀루시드가의 왕은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르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세금으로 압박했다.
그의 부친에 대한 로마의 승리의 결과로서 그는 로마인들에게 매년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거대한 양을 맞추기 위해 셀루쿠스 사제는 그의 영토에 있는 모든 땅에 무거운 세금을 매겼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세가 포함되었다. 마카비 후서에 따르면 시리아 징세관의 헬리오도루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보아들을 가져갔다. 대제사장 오니아스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악을 멀리한 덕으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는 사람들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 그때에는 이교도들의 왕들도 성소를 존중히 여기고 최고의 선물을 바쳐서 성전의 영광을 드러냈다. 아시아의 왕 셀루쿠스까지도 자기 수입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그런데 빌가 가문 출신으로서 성전의 경비 책임을 맡았던 시몬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와 대사제 사이에 예루살렘의 시장 관리권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생겼다. 시몬은 오니아스를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코엘레 시리아와 페니키아 총독으로 있던 다소 출신 아폴로니우스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 금고에 말할 수 없이 많은 돈이 가득 차 있다는 것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돈은 제사용이 아니므로 왕이 마음대로 가질 수도 있다고 일러주었다. 예,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아폴로니우스는 왕을 찾아가 자기가 들은 대로 성전에 있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총리 대신 헬리오도루스를 뽑아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그 돈을 몰수해 오라고 명령하였다. 헬리오도루스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겉으로는 코엘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여러 도시들을 시찰하여 가는 것처럼 꾸몄으나 사실은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행이었다. 헬리오도루스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의 대사제에게서 정중한 환영을 받았다. 그는 자기가 들은 정보를 그에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 대사제는 금고 안에 얼마만큼의 저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일부는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한 돈이라는 것과 또 일부는 토비아의 아들로서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힐카노스의 것임을 설명하고 헬리오도로스가 들은 정보는 불경건한 시몬의 거짓말로서 사실은 그 총액이 은 400달란트와 금 200달란트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신성한 그 성소와 온 세상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는 신성 불가침의 이 성전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예루살렘 바이블 마카비 후서. 예, 징세관에서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뭐 특별히 의문사항이나 뭐 그런 게 없으시면 예, 지금 뭐 굉장히 뭐 비행기 타듯이 지금 진도를 쫙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고속도로 타는 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헬리오도로스는 유대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벌을 받았고 그 결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성전의 보안은 남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호위병을 데리고 성전 금고에 가까이 갔을 때 모든 신령들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신 분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전을 침범하려고 하던 자들은 이 하나님의 힘에 압도되어 기운을 잃고 기절해버렸다. 그 말은 맹렬하게 돌진하여 앞발을 쳐들고 헬리오도로스에게 달려들었다. 그 말을 타고 나타난 기사는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와 함께 두 젊은 장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굉장한 미남인데다가 입고 있는 옷마저 휘황찬란하였다. 그들은 헬리오도로스 양쪽에 하나씩 서서 그를 쉴 새 없이 채찍으로 때려 큰 타격을 주었다. 헬리오도로스는 꼼짝없이 땅에 엎드러져 짙은 어둠 속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거두었고 들것에 건져 놓았다. 많은 세관들과 호위병들을 데리고 성전 금고에 들어갔던 그는 이제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게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밝히 깨닫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반되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호된 매를 맞고 다시 살아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입이 막혀 넘어졌을 때에 유대인들은 당신의 성소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통 공포와 혼란 속에 빠졌던 성전은 전능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헬리오도로스와 같이 왔던 사람 몇몇이 급히 오니아스에게로 가서 헬리오도로스가 쓰러져 마지막 숨을 넘기려고 하니 그 목숨을 살려주시도록 지극히 높으신 분께 기도해 주기를 청하였다. 예루살렘 바이블 마카비 2서. 예, 성전의 보물들이 약탈당하지 않게 된 스토리죠. 예. 헬리오도로스가 성전을 약탈하도록 파견된 직후에 셀루쿠스 필라파토르가 갑자기 불가사의하게 제거되었다. 이것은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오 라는 다니엘서 11장 20절의 예언을 설명해준다.
그 소식은 아피안에 의해 기록된다. 그 후 안티오코스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셀류쿠스가 그를 계승하고 그 동생인 안티오코스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 데메트리우스를 로마인들에게 인질로 주었다. 안티오코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셀류쿠스가 궁정관리의 하나인 어떤 헬리오도로스의 음모의 결과로 암살되었지만 헬리오도로스 자신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유메네스 아타루스에 의해 추출되고 그 자리에 안티오코스를 등극시켜 그의 선위를 지키고자 하였는데 확실히 어떠한 다툼으로 인해 로마인들의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아피안의 로마 역사 시리아 전쟁. 그래서 12년 동안 다스렸던 셀루쿠스 4세는 스스로 정권을 차지하려고 의도했던 헬리오도로스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사건이 뒤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끔찍한 박해의 배경을 이룬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안티오코스 3세에서 셀루쿠스 4세로 이제 왔는데 곧이어 이제 아주 핵심 인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제 등장이 나타납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이제 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유대교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그러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났죠. 그게 이제 마카비 시대입니다. 그 마카비 시대가 일어나면서 더 이상 그 그리스하고 함께하기 싫다. 새로 신흥 강국인 로마와 동맹을 맺겠다. 그래가지고 로마하고 동맹을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BC 161년입니다. BC 161년에 그리스와의 동맹을 끊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제국의 지배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와 성전 모독에 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11장에 나오게 되는데 에피파네스의 등장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잠시 쉬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낭독을 맡아주신 서단비 전사님에게 격려의 박수로 하시고 13분 휴식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다들 살아있는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일단 요 한 페이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는 제가 읽고 그 다음부터는 또 우리 서단비님이 읽어주시도록 하죠. 자,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 성전 모독과 아울러 다니엘서 8장에 2차 세계대전 예언과 관계된 2300 주야의 어떤 동기가 되는 인물이죠. 자, 일단 제가 읽으면서 뭐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읽으실 때 이해가 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표를 좀 확대해 놓고요. 네, 여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죠. 요 인물 때문에
마카비 시대가 열리고 하스모니안 가문 유대 지역은 하스모니안 가문의 그 제사장 집안이 통치권을 쭉 이어가는 요 시대가 마카비 시대죠.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를 이어서 왕이 될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출신이 아주 비천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왕위 계승 서열 순위가 있죠.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물려받게 돼 있죠.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을 텐데 사실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왕위 계승 서열 순위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교휼로 이제 그 기회를 틈타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니까 제대로 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교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성전을 모독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노력한 것을 주변에 나눠주면서 지지를 받는 거죠.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등이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서 죽으리라. 그래갖고 이제 결국 이집트하고 계속 프톨레미 왕조하고 이제 분쟁이 있고 그 이집트를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제대로 이제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왕이 서로 마음에 서로 해코지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법만 못하리니.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집트에 쳐들어가서 거의 그 프톨레미 6세 필로메토를 사로잡을 뻔했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쳐들어오지만 예전만치는 또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내용인데 이미 역사에 뒷받침해주는 기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이 자세하게 있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부터는 서단비 전사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로 25절 말씀은 앞서 다니엘서 8장에서 작은 뿔로 암시되었던 시리아의 지배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다루는 주요 단락이다. 그는 시리아의 세력이 쇠락하고 서쪽에서 로마가 흥기하던 때에 통치했는데 주전 164년에 죽음으로써 로마인들에게 굴욕을 당하는 것만은 피하였다. 성서의 관점에서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어진 천사의 계시에서 이것은 그리스의 세 번째 제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그가 유대인의 성전과 제단을 모독하고 유대 백성들을 무참히 박해한 것이었다.
그의 선왕이자 형인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르와 비교하여 그는 비열하거나 경멸스러운 인간으로 묘사된다. 그는 스스로 에피파네스라는 칭호를 붙였는데 영광스럽다는 의미이고 신처럼 간주되려는 그의 소원과 일치한다. 아피아는 그의 왕위 등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대왕의 아들인 안티오코스가 시리아의 왕위에 등극했다. 그를 시리아인들은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는데 정부가 찬탈자들에게 정보당했을 때 자신이 참된 왕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아피안의 로마 역사. 예. 그냥 술술술 역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읽어주시죠. 21절에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라는 표현은 그가 왕권을 명예롭게 얻은 게 아니라 빼앗았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다. 그의 선왕이 죽었을 때 왕권을 위한 여러 가능한 후보자들이 있었다. 아마도 가장 적법한 지배자는 그의 형 셀루코스의 어린 아들 데메트리우스였을 것인데 그때 로마인들에 의해 로마의 인질로 붙잡혀 있었다. 또한 셀루코스 4세의 더 어리고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도 있었는데 아직 시리아에서 어린애였다. 셀루코스 4세의 동생인 안티오코스 4세는 그의 형이 죽었을 때 아테네에 있다가 거기서 그는 그의 형 셀루코스가 다니엘서 11장 20절에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라고 예언된 대로 헬리오도로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안티오코스 4세는 그의 부친을 위해 로마에 14년 동안 인질로 있었다. 셀루코스가 헬리오도로스의 손에 죽기 전에 안디옥으로 소환되었다. 그가 수도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형이 죽었지만 페르가몬의 왕의 도움으로 그의 형의 암살자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시리아에 있던 어린 안티오코스의 후견인인 채 하면서 안티오코스 4세는 계속 안디옥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음모에 의해 왕권을 확보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고에 따르는데 11장 21절에서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하심. 예. 22절은 안티오코스 4세의 군사적 활동들과 그의 적들에 대한 여러 가지 승리를 언급한다. 동맹한 왕에 대한 언급은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의 살해를 예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티오코스에 의해 주전 173년에 명령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사실상 그때의 신정정치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군주라는 칭호를 지녔다.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언약이 유대인 국가에 대해 사용된다. 오니아스 3세는 헬리오도로스가 성전 보화를 얻으려고 할 때 대제사장이었지만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었을 때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대제사장직을 찬탈했다. 왕에게 엄청난 양의 세입을 약속하고 그는 대제사장이 되었고 헬레니즘을 나라 안에 도입하였다. 3년 후 야손은 성전의 행정관인 메넬라우스를 보내 왕에게 돈을 운반시켰다. 300달란트라는 비싼 값으로 왕은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메넬라우스는 그 양을 지불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네, 예, 쭉 읽어주시죠. 이 시점에 실제 대제사장인 오니아스의 살해가 일어난다. 마카비 2서의 저자가 진술한다. 예루살렘 바이블 마카비 2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다르수와 말루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방이 왕의 첩 안티오코스에게 선물로 증여되었다는 것을 알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왕은 고관 중에 한 사람인 안드로니코스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고 폭동을 진압하러 급히 그리로 달려갔다. 그러자 메넬라우스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성전에서 쓰는 금그릇들을 훔쳐내다가 안드로니코스에게 바쳤다. 그는 이미 두로와 그 부근 여러 도시의 성전 기물을 팔아먹은 적이 있었다. 이런 비행을 확실히 알게 된 오니아스는 안디옥 근처에 있는 다프네라는 불가침의 장소로 피난하여 그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안드로니코스와 손을 잡고 그에게 오니아스를 살해하라고 청하였다. 안드로니코스는 오니아스를 찾아가서 맹세까지 하며 악수를 청하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속임수였다. 오니아스는 의심을 하면서도 설득에 못 이겨 피신처를 낳았다. 그러자 안드로니코스는 점이도 아랑곳 없이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버렸다. 유대인들은 물론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부당한 살해 사건에 대해서 몹시 분개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예. 23절은 다른 나라들, 특히 이집트와 그의 다양한 동맹을 기술하는 것 같다.
그때 안티오코스의 두 조카들은 프톨레미 6세 필로메테르와 프톨레미 7세 에우르게테스 피스콘 사이에 이집트의 지배를 놓고 권력 경쟁이 있었다. 안티오코스는 프톨레미 필로메테르를 지지했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할 뿐이었다. 군사작전이든 음모에 의해서든 그의 나라를 확장하기로 결심하고 안티오코스 4세는 그의 부친과는 달리 그의 지배 아래 있던 나라의 가장 부유한 장소들을 약탈했다. 그의 적들이 예상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공격했다.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라는 표현은 그가 확보했던 부의 분배를 가리킨다.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는 구절은 마카비 1서에 따르면 그가 다스리기를 열망했던 이집트를 공격하는 계획을 언급한다. 안티오코스는 자기 왕국을 튼튼히 세우고는 이집트 땅에까지 손을 뻗쳐 두 왕국을 함께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었다. 그는 대군을 거느리고 병과 코끼리 기병 큰 함대를 앞세워 이집트로 쳐들어가서 이집트 왕 프톨레미 6세 필로메토르를 공격하였다. 프톨레미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망쳐버렸다. 안티오코스는 이집트의 여러 요새 도시들을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다. 예루살렘 바이블의 25절에서 28절은 안티오코스의 첫 이집트 출정의 개요이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에 대해 여러 번 군사작전을 벌였다. 25절은 남방의 왕 프톨레미 4세가 안티오코스의 기만 때문에 그와 맞서지 못하리라고 진술한다. 남방의 왕에 대한 적군의 정확한 힘이나 반역에 대한 기록은 없다. 자기의 진리를 먹는 자라는 표현은 바로의 조신을 표시한다. 분명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나쁜 조언을 프톨레미 4세 필로메테르에게 그의 모친이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후에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코스의 군대는 프톨레미의 군대를 휩쓸었다. 안티오코스가 프톨레미 필로메테르를 정복하였을 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인들은 그의 동생 프톨레미 피스콘을 이집트의 왕좌에 등극시켰다. 거기서 안티오코스는 필로메테르를 그의 보호 아래 두었다. 한편으로 안티오코스는 오로지 필로메테르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공언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필로메테르는 그의 외삼촌의 부사 공평함을 믿었다고 공언했다. 외삼촌과 조카로서 그들은 친구였고 한 상에서 같이 먹으며 필시 거짓으로 서로 정책을 논의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티오코스 4세와 필로메테르에 의한 이집트 정복 계획은 프톨레미 피스콘을 왕좌에서 제거하지 못했다. 모든 음모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코스는 예언을 계획하고 성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이집트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그의 징후와 성전의 부에 대한 그의 탐욕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네. 그 이집트를 정복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성전 약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지금